매년 5월 25일은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적으로 실종된 아동들 모두가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실종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환기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이죠.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매년 5월 25일을 실종 아동의 날로 선포하게 되면서 이날은 아메리카를 비롯한 유럽 등으로 퍼져나갔고요. 우리나라 역시 2007년부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실종 아동의 날이 지정이 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진행됐고요. 지문 등록 체제와 호프테이프 등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여러 시스템들이 구축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날은 세계인들의 지속적인 관심 아래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이 어떤 과정으로 지정된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 패츠 부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6살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튼 패치였습니다. 오전 8시에 이튼 패치는 학교에 가기 위해 홀로 집을 나섭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등교를 도와주는데 어릴 때부터 독립적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었죠. 이튼 패치는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책가방을 메고 소호거리로 향합니다. 그리고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날 아이의 담당 교사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이가 정류장에 없다는 거였어요.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이튼을 찾기 위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스쿨버스 정류장은 집에서 2블록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 짧은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사이에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대낮에 번화가 한복판에서 말이죠.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뉴욕 소재의 경찰들은 물론 FBI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워낙 이른 시간에,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순식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었고요. 현장에 단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 인근의 주택가나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튼이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여겼죠. 이것으로 범인이 면식범일 것이다 라는 추측만 내놔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요,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4년 만인 1983년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 이튼 패치가 실종된 5월 25일을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고안된 방법이 바로 사람들이 흔히 사먹는 우유팩에 실종된 아이의 얼굴을 그려넣는 것이었죠.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실종 아동을 기억하고 찾는 일에 동참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튼의 부모는요, 아들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고 억겁 같은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사도 수십 년 동안 가지 않고 아이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튼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흐른 시간이 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종 22년 만에 2001년이었거든요. 그때 이튼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됩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고 사람들은 점점 이튼을 잊어갔죠. 이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 역시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튼 패치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1년 후인 2010년에 맨해튼 검찰청에 새로운 검사 한 명이 부임하는데요. 이름은 사일러스 벤스였습니다. 이 벤스 검사는 부임하자마자 이튼 패치 실종 사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로 수십 년도 더 된 사건을 다시 들춰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전부터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는 사건에 대한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튼이 집 근처에 있었던 이 건물의 지하 작업장에서 목수로 일했던 오스닐 밀러라는 중년 남성과 가까이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다시 짚어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게 범인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잖아요.
물론 이건 30년 전 수사 당시에 나왔던 추정이었지만 벤스 검사에게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점이었죠. 이 사람은 오스닐 밀러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친했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따라갔을 거고, 직업이 아파트 수리공이라는 걸 봤을 때 이튼을 죽이고 작업장의 시신을 안 매장했을 수도 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었죠. 이렇게 벤스 검사는 오스널 밀러를 유력한 용의자 선상에 올리고 홀로 조용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벤스 검사는 아이가 실종되기 전날 밤에 오스닐을 만났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물론 충분히 의심은 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날의 만남이 실종 사건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딱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벤스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들은요, 이 오스닐을 용의자로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올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10년 전쯤에 오스닐이 경찰을 직접 찾아온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의심이 가면 내가 작업하고 있었던 지하실 바닥을 다 뜯어봐라. 그래도 괜찮다. 복구 비용만 지급을 해달라. 얼마든지 수사에 협조하겠다. 물론 경찰들은 그 말을 거절했죠. 뜬금없는 제안이긴 했지만 애초에 용의선상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벤스 검사는 오스닐의 이러한 행위에도 의심을 품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 기록들을 검토한 그는 오스닐 밀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012년부로 공식적인 재수사를 단행합니다. 수사의 규모는 전보다 더 컸어요. FBI는 물론이고 여러 명의 고고학자들까지 투입이 됩니다. (2012년 4월 19일에) 여러 마리의 개들과 오스닐의 아파트로 들이닥친 경찰은요, 그의 작업장과 지하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오스닐 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탐색견이 지하실 곳곳을 돌아다녔고요. 경찰은 조용히 그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탐색견이 바닥 한 곳을 향해서 매섭게 짖기 시작해요. 시신이 있다는 신호죠. 곧바로 거기를 막 파헤치는 작업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거기에 모여서 유골이 나오는 것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벤스 검사와 경찰들은 오스닐이 범인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이튼의 유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봐도 그 안에서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유골은커녕 작은 뼈 조각 하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수사팀은 매우 당황했어요. 혹시라도 위치를 착각했을까 싶어서 거의 지하실 전체를 다 뜯어내서 나흘 동안 이잡듯이 그 집 바닥을 다 뒤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았습니다. 검사와 경찰의 예상과 다르게 그곳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스닐 밀러 역시 너무도 억울한 얼굴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결국 수사는 또 한 번 실패로 돌아갔고요. 재수사 역시 아무 수확이 없이 끝나버릴 위기에 놓였죠. 하지만 한 달 후에 사건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한 시민에게 걸려온 제보전화였습니다. 이 제보자는요, 자신을 뉴저지에 거주하는 남성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가 지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우연히 엿들은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뭔가 좀 이상했던 거죠.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신이 뉴욕에서 거주하던 시기에 이웃집 아이를 죽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경찰은 시민의 도움으로 뉴저지로 출동을 했고요. 5월 24일에 51세의 페드로 에르난데스라는 남성을 체포합니다. 사실 이 남성 역시 이든 패치를 납치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제보에 의한 거였죠. 그게 이든 패치라고 명확하게 이름을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성이 순순히 자신이 이든 패치를 납치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1979년 5월 25일에 페드로가 이튼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면서 이렇게 유인을 했습니다. 이 식료품점으로 유인을 했고 그곳 지하실에서 교살합니다. 아이의 시신은 비닐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는데 30년이 지난 뒤라서 증거는 이미 다 훼손이 된 상태였죠. 얼마 후에 현장 검증이 진행이 됐고요. 페드로는 그날 벌어졌던 일들을 하나하나 재현합니다.
평소에 그를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이웃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보통 이런 범죄자들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아이들한테 특히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살해를 했다고 말했던 이 시점 직후에는 인근에 있는 뉴저지주로 거주지를 옮긴 뒤에 딸을 둔 평범한 가장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던 건지 그는 취중에 수시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과거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고 해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냥 술김에 헛소리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국 이렇게 경찰의 끊임없는 수사와 시민의 제보를 통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고요. 검찰은 곧바로 그를 기소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았던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체포된 지 3년 후에 이 페드로가 공판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해요. 난 죄가 없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가 방패로 내세웠던 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가장 합당한 이유예요. 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실제로 페드로의 변호인은요, 그가 정신 이상으로 착란에 빠졌고 수년 동안 환각을 수반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배심원단은 혼란에 빠지죠. 결국 의견 불일치로 인해 심리 무효가 선언됩니다. 이에 가장 상심한 사람은 검찰도 아니고요, 시민들도 아닙니다. 피해자였던 이튼 패츠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인 스탠 패츠는요, 재판 직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페드로 에르난데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배심원단이 판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우리의 오랜 시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가 사라지면서 이 사건이 다시 미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또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요. 실종 38년째가 됩니다. 그때가 2017년이었는데요. 2017년 2월 14일에 미국 주요 언론인 뉴욕타임즈를 통해 아주 놀라운 소식 하나가 보도됩니다. 이튼 패츠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지만 심리 무효 판결을 받았던 그 페드로 에르난데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도요, 그가 있었습니다. 처음 재수사에서 헛다리를 짚었던 그 맨해튼의 검사, 사일러스 벤스 검사 기억나시죠? 그 땅을 다 파헤쳤던. 그는 페드로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심리 무효 판결을 받은 날부터 페드로의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확실한 진술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페드로와 같은 교회에 다녔던 지인이 봤던 그의 모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전부인 역시 페드로가 소년을 죽였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저기 말을 많이 하고 다녔네요.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건 이 전부인이 페드로가 이튼 패츠 실종 포스터를 가져와서 벽장 안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진술만 가지고 그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벤스 검사는 2명의 베테랑 수사관을 동원한 채 다시금 페드로를 소환해 기존 수사 때보다 더욱 구체적인 자백을 받아냈고요. 이것을 배심원단에게 제시했죠. 실제로 이 정신병력이 있다 그랬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병력은요,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토록 수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페드로는 다시 재판장에 서게 됐고요. 비로소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무려 38년 만에 쾌거였죠. 이후 2017년 4월 18일에 페드로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외 자료 서치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후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로소 마음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게 된 이튼 패츠의 부친은 유죄 판결을 내려준 배심원단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사일러스 벤스 검사 역시 자신이 패츠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오직 이 사건을 종결해주는 것밖에 없었다는 심정을 토로합니다. 또한 재수사 초기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본 오스닐 밀러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한다는 말을 덧붙였죠. 아이가 실종된 후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가족들에게 있어 마지막 남은 희망은 오로지 진범을 검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물론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만 모든 의심점들을 놓치지 않고 열성적으로 수사하는 자세 하나만큼은 배워야 하는 검사의 자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학교로 보낸 아들과 아무 준비 없이 이별을 하고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틴 세월은 너무도 길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